탈북자 출신인 정승산 감독이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을 만든 다음에 우리 애국 진영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 기존 애국 단체에서 좀 배출하기 힘든 것인데 이렇게 아주 훌륭한 가수분을 모셔와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야심이 많습니다. 좋은 영화도 만들고 하는데 앞으로 정승산 감독이 뭘 만들든지 꼭 가서 표를 사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 정승산 감독한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래는 노래의 기억이라는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들 결혼식에 가면은 저 노래 많이 나옵니다. 시크릿 가든이라는 이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애국운동 하는데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목 중에서 당신이 이렇게 세우면 폭풍의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다.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세우면 폭풍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 바로 우리 애국운동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누가 이렇게 세웁니다. 누군가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를. 그것은 아마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 호국 영령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설명을 필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이라는 이 근사한 나라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비롯해가지고 애국 인사들 그리고 납북된 분들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 포로 여러분들이 흘린 피바다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피바다 위에 서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항상 이 자리를 같이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공태웅 라이트 코리아 대표입니다. 공태웅 씨. 2005년 8월 14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노무현이가 북한 대표를 불러가지고 광복 60주년을 완전히 망치는 광복 50주년입니까? 50주년, 60주년을 망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태웅 대표가 태극기를 들고 상암동 위장으로 뛰었었는데 갔더니 한반도기를 든 자들이 그 물통에다가 얼음을 채워가지고 집을 던져가지고 피를 흘린 일이 있습니다. 피를 흘린 직후에 그 유명한 사진이 하나 찍혀서요. 우리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울분을 토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잘 아는 그 자수성가한 기업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공태웅 씨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낼 테니까 유족 돕기 운동을 좀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걸 시드만이라고. 그래서 지금 민병돈 장군님이 공태웅 애국투사 유족 돕기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은행 계좌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소액에서부터 다해 보내주시고 있고 그 아마 입구에서 그 계좌 적힌 종이를 나눠드린 걸 봤습니다만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철이 되니까 이 애국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출마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최인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성남시장, 정기용 씨는 서울시장 등등 여러분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저는 이게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좌익운동은 철저하게 권력투쟁입니다. 좌익운동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겠다. 그러면서 표표히 사라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좌익운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좌익은 그 자체가 정치투쟁입니다. 반드시 권력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 권력은 교사들은 학교의 권력을 잡는 것이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권력을 잡는 것이고 노조에 들어가면 노조의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항상 정치운동을 하는데 우리 애국운동하는 분들은 너무 점잖아서
그런 진흙탕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또 경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국 운동은 있는데 애국 정치 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배신감을 느끼는 이런 건데, 다행히 애국 운동의 역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서 결정합니다. 서로서 앞으로 우리 역사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희생을 제일 많이 한 세대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 세대를 대표한 분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6.25 때 피를 많이 흘린 바로 군 장교들 사이에서 새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공적아니죠.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희생한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서 땀을 많이 흘린 세대를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종북 세력과 제일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뽑든지 공수를 뽑든지 12월을 뽑든지 국회의원을 뽑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가장 판별하는 제1 기준은 좌파 득세 시대 때 당신은 뭘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뭘 했느냐? 종북하고 싸웠느냐? 놀았느냐? 구경했느냐? 당당하게 종북 세력과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제가 아니고 이틀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우리를 상당히 고무시키는 아주 반가운 뉴스이고, 이 두 사건 때문에 나라의 분위기가 다시 정상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두 사건은 이석기 일당에 대한 유죄 선고죠. 경향은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간첩하고 반역자한테 가장 물렁한 판결을 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떠냐? 간첩 반역자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주냐? 두 가지 사례였습니다. 로젠버그 부부라는 사람들이 핵 기술을 소련에 넘겼어요. 부부입니다. 이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를 해가지고 사형 집행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사형 집행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왜냐? 핵기술을 넘겼기 때문에. 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핵기술을 넘겼기 때문에 소련이 핵폭탄 개발을 먼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국전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살인범보다 더 나쁘다. 반역자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도 이렇게 극형에 처하는 것이 이게 원칙입니다. 또 한 사례가 있어요. 1980년대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거의 공전국 수준 아닙니까? 우방국 수준인데 폴란드라는 이스라엘 간첩이 잡혔어요. 이스라엘 간첩이 잡혔는데 몇 년을 선고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징역 2년입니다. 보통인데 간첩이 징역 2년 때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여러분아, 이게 무슨 남태평양 국가도 아니고 적이 없는 나라도 아닌데 적을 위해서 정보 제공하는 자한테 징역 2년 3년 때리고 금방 또 풀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판사들입니다. 그런가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라는 사람한테 미국은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종신형입니다. 미국에서 종신형은 진짜 종신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장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만 하기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좀 풀어주지 않았고, 풀어주지 않아요.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냐? 30년째 살고. 40년째. 그런데 우리는 이석기한테 징역 12년?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검찰과 국정원이 워낙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꼬투리가 잡히지 않고 그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끈질기게 저쪽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다 방어를 해가지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졌어요. 문제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은 복잡하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석기와 RO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체사상, 즉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북한의 대남 공산화 전략을 추종하면서 전시에는 후방에서 폭동하기로 모의한 자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대충 아시겠죠? 딱 요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김일성주의를 추종하고 대남 선화 전략에 동조하고 전시에, 그러니까 전쟁할 때입니다. 전시에 폭동을 모의한 자들이다. 이것을 전폭적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딱 한꺼번에 들리면은 법률적으로는 내란 업무 세력입니다. 내란, 법률적으로는. 군사적으로 말하면 이적 세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공산당이라는 뜻입니다. 공산당.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산혁명조직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이제 따질 게 있습니다. 이석기 RO를 그동안에 진보라고 불러줬던 세력은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공범. 앞으로 찾아가지고 이석기와 RO하고 통합진보당을 진보라고 불러줬던지 발언하는 자들은 전부 밑줄 쳐가지고 과거에 친일파를 단죄하듯이 단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위해서 공부하고 부여한 자들이에요. 친일은 지금 없습니다. 친일파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북파는 살아있어요. 이 친북파는 친일파보다 한 100배쯤 더 나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우려한 법률적인 사실적인 근거를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보라고 민주투사라고 주장해온 자들을 이름을 다 워낙 글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칼이, 진실의 칼이, 헌법의 칼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활용했던 게 뭐냐? 지금 대리 중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소송에서 바로 이 판단이 원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논리상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합니다. 논리상 이렇게 되죠. 원고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석기가 RO의 총책이고 RO는 통합진보당 그 자체다. 통합진보당의 핵심이다. 계란으로 말하면 그 노른자이다. 그 위에 덮여져 있는 흰자리, 이건 별거 아니고 노란자리, 통합진보당이라는 계란의 노란자리가 RO고 그게 이석기다. 그러니까 이석기 이꼴 RO 이꼴 통합진보당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석기가 유죄받으면 통합진보당도 내란 음모 세력이라는 이야기니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가 매우 쉬워졌어요. 부담을 들어줬습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이제 당당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관계 더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경향은 좀 변동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빨리 재판을 하라. 우선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이 선거 전에 빨리 선고가 나와야 돼요. 빨리는. 그 다음에 지금 헌재가 비겁한 게 가처분 결정을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이룸으로써 어떤 사태가 생겼느냐. 이미 작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7억씩 약 7억씩 통합진보당에 여러분의 세금이 합쳐서 14억이 나갔습니다. 통합진보당에 14억. 그거 가지고 사회주의 협정하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자금 되고 있는 꼴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정당활동을 중지시켜달라고, 지급을 중지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돈이 통합진보당의 활동 자금으로 쓰이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어야 됩니다. 이게 본인을 떠나서 어떻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에요. 우선 14억에 대해서 그 9명이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 얼마든지 빨리 결정했으면 막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것을 이룸으로써 우리 돈이 사회주의 혁명 세력에 나간다는 이 황당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전쟁하는 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나갈 거예요. 한 3개월 있으면 더 나갑니다. 왜냐? 선거가 앞으니까 더 나갈 겁니다. 선거 자금 또 나갈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무기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는 우리 손에 또 무기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무슨 무기냐? 이게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더 치명적인 겁니다.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탈북자도 조사하고 또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해가지고 이틀 전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약 400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보고서예요. 그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강제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공직 처형, 집단 학살 등등 이런 것을 읽어보면 우리로서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장이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1년 동안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이 됩니다. 모든 사실은 증명이 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실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이제는 유엔을 통해서 세계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조사한 분들은 아마 탈북자도 처음 만났을 거고 공개 처형에 대해서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화가 났습니다. 발표하는 데 보니까 우리보다 더 훨씬 화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히틀러를 배운 것 같다. 히틀러보다 더 나쁜 겁니다. 히틀러를 배운 것 같다. 이제는 세계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모른다고 하면 변명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침묵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조치를 제안하겠습니다. 이게 김정은이한테는 그냥 비수를 들이대는 거예요. 첫째,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과 그 일당을 고소할 것을, 고소해 줄 것을, 고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면 저도 그 이야기를 수십 번씩 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요놈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소를 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은 해외에 못 나갑니다. 해외에 나가면 체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드는, 가다피가 그렇게 해서 당했습니다. 수사 대통령이 지금 그런 소리입니다만, 그 주장을 했는데, 역시 진실이 증명이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거기다 보니 진실이 사라지는 법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유엔 기구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담당되기 힘들 거예요. 유엔 안보리에 두 나라가 이 골치 아픈 나라가 있죠. 정치는 큰데 핵무기도 갖고 있으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나라 둘, 러시아하고 중국. 이 사람들이 일단 바게를 던지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꼭 유엔 안보리를 양보치더라도 하는 방법. 그것은 아예 북한 대학살 특별재판소를 만드는 겁니다. 유엔 벨크 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나치 정범들을 처단했듯이 그런 것도 해보자고 지금 건의가 되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뉴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한테 다시 돌아와서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도 작살내고 그 김정은을 따른 히틀러를 추종한 이 남쪽의 진보 세력이라고 자칭했던 이 세력은 사실은 이게 파쇼입니다. 이게 파쇼예요. 파쇼. 이자들은 우리를 보고 파쇼라고 해요. 이자들이 파쇼입니다. 이자들이 파쇼 좌익이에요. 히틀러의 제자들입니다. 히틀러의 제자들. 학살자. 제가 나오기만 하면은 김정은 앞에다가 학살자란 말을 붙여요. 그런데 별로 실감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학살보다 더 강한 게 도살이란 말이죠. 짐승처럼 죽인다는 말이 도살이란 말이죠. 도살자. 이제는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도살자라고 몰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외로운 법이 없어요. 진실은. 그걸 가진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사자성이 있습니다만 그걸 진실로 바꾸면 진실이 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항상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부정적인 일이 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데 북한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북한이 만나자고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나갑니다. 북한이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 쪽에서 안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부르면 항상 와요. 이게 콜걸도 아니고. 아니, 대한민국이 콜걸입니까? 아니, 콜걸은 돈이라도 받잖아요. 어떻게 악마 같은 도살자 같은 자가 만나자고 하면은 좀 연기하면서 값을 올리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대한민국이 꼴물처럼 놀면 안 되죠. 악마 집단 아닙니까? 악마. 그런데 저로 가더니 합의란 걸 했어요. 무슨 합의를 했느냐? 상호 비방을 중단한다. 남북한이 상호 비방을 중단한다. 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니까 이게 도대체 문제의식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까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진지도 몰라요. 분별력, 상호 비방 중단, 이 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괜찮습니까? 이 상호 비방 중단이라는 말, 이 서도 괜찮습니까? 이게 역사이 한다. 제일 큰 문제는 비방이란 말이에요. 비방이라는 말은 근거 없이 욕한다는 겁니다. 비판은 아닙니다. 비판은 논리적으로 욕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우리 언론이 지금까지 북한을 향해서 근거 없이 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상호 비방 중단입니까? 우리 비방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여자 보고 내가, 우리 서로 성추행하지 맙시다. 이러면 됩니까? 서로 우리 성추행하지 맙시다. 내가 성추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공무원 입에서 합의가 돼서 나오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아니, 북한 지금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히틀러로 몰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고 나서는데 우리 정부가 다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나와가지고 북한을 이제는 비판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북한을 비판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악에 침묵하겠다. 적에 대해서 침묵하겠다. 악마에 대해서 침묵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가장 중요한 헌법. 언론 자유를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가서요.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탈북자들처럼 풍선 보내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풍선 보내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풍선 보내는 것을 막는 것, 풍선 보내는 것은 언론 자유고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독재자밖에 없어요. 만약 대통령이 이거 막으면 탄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든지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민간인이 북한으로의 진실을 전해주는 풍선을 보내는 것을 막는다면은 그 자는 징구 유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탄핵감입니다.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안보실장이든지 경찰청장이든지 이건 절대로 국가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국가가 이 짓을 하면 안 되죠. 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얻은 게 뭐냐? 두 개를 얻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사가족 상봉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얻은 겁니까? 원래 약속한 건데. 이사가족 상봉해가지고 인권이 향상적이 있습니까? 이사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2006년에 나온 통계는 그동안에 1,500가족이 만났는데 이걸 딜리를 해가지고 북한 정권이 뜯어가지고 돈이 1조 4천억. 한 가족이 한 번 만날 때마다 북한에 9억 원씩 준다는 겁니다. 9억 원씩. 압구정동 아파트 하나씩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난 가족이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 생기긴 한 거 아닙니까? 편집하는데도 안 됩니다. 동물원의 상봉쇼를 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이 이산가족 상봉쇼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드는 카드로서 주어버렸는데 이거 예정대로 하게 됐다고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군사훈련에 대해서 트집 잡지 않는다. 트집 잡든 말든 우리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노예 건성을 탈피하지 않는 한 하늘이 주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만든 이런 좋은 찬스를 또 날려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은 가혹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은 박근혜 앞에 줄 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앞에 줄을 서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앞에 줄을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앞에 줄을 서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진실이 이깁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절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입니다.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보다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드린 법입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선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독재 방식으로 했으면 여러 가지 문제는 다 해결됐겠지만 그것은 다시 또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더디지기는 하지만은 진실이 이기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 한국인이 그동안에 자부하는 게 많습니다. 한국인의 타락이 있어요. 무슨 타락이냐? 여러분들이 타락이 아니라 한 세대가 악마인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타락을 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숭배하는 자를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고 그 자들을 키웠습니다. 같이 공범자가 됐습니다. 방관자가 됐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같이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로서 악마를 숭배한, 악마를 변호한 더구나 노무현이는 당당하게 김정일 앞에 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변호해오고 얼굴을 붉히면서 북한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악마의 변호인이 된 한 세대가 악마의 변호인이 된 그 결과로서 우리가 두 개의 제안을 불러드렸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이제는 미사일에 실전 배치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김정은이가 오늘 밤에 발전해서 누르면은 10분 안에
서울 상공에서 터지고 이것을 막을 방법이 한국도 없고 미국도 없다 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대한민국의 타락이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안가에 영혼을 판 자들한테 정권을 주고 재작년에는 기적적으로 그것을 내렸습니다만 2017년에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남한의 종북 좌파 정권과 북한의 핵미사일이 결합되면은 2대1 구도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은 피를 흘리든지 망하든지 시리아처럼 내린 상태로 간다 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답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방에 많이 가는데 가면은 서울에서 이런 집회를 하면 오늘 보니까 여기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서 저를 만나면은 하나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서 충고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많은 집회를 참석했는데 끝나고 나면은 다 흩어지고 없었고 뭔가 이게 허전하더라. 돌아올 때 뭘 하나 손에 잡히는 게 없더라. 그렇게 모여가지고 가면 섞고 그냥 헤어지고 잊어버리면은 그게 행사지. 그게 무슨 애국투쟁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한 행사는 갈 때 뭘 가져가는 게 많아요. 뭐 찌라시도 가져가고 뭐 성명서도 가져가는데 오늘은 또 봉태웅 씨 그 입금 계좌 번호도 가져가는데 이럴 때마다 이게 결의문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결의문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결의문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국민행동부 대표를 해가지고 청와대에도 보내고 안보실에도 보내는 그렇게 하면은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허가도 없이 제가 간단하게 적석에서 내가 결의문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면 박수를 한번 주십시오. 1.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청구 재판을 빨리 하라. 2.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결정을 빨리 하여 국민 세금을 공산 혁명 자금으로 쓰지 못하게 하라. UN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라 김정은 일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하여 단죄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라. 상호 비방 중단이라는 북의 선동에 넘어가 북의 독재 정권을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려고 하는 약속을 해준 청와대 안보실의 반헌법적 만행을 규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남한의 종북 좌파 정권이 결합되면 대한민국은 피를 흘린다. 유권자들은 정신을 차려서 선거로 나라를 망치지 말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치십니다. 제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제가